지난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 주에 파업에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류 수송 그리고 교통량이 가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화물연대 파업 예전에 안전운임제 때문에 한시적인 안전운임제를 다시 좀 살려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코로나 확산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동을 봉쇄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정부와 이제 화물연대 간 이제 입장 차이 때문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에 지금 전국의 어떤 이동 물동량이 지금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항만 물동량은 90% 이상.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럼 거의 다 멈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한 7%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네. 항만이라는 건 우리나라 선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 선사도 수출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은 건설사. 한 250여 개 사업장이 지금 시멘트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멘트 공급이 안 되면 레미콘 공사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조만간 일반 분양 예정인 둔촌주공 아파트부터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사실 지난 6월에도 똑같은 이슈를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부딪혔어요. 네, 당시에 맞아요. 8일 동안 파업하면서 총 1조 6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맞아요. 그때 뭐라고 합의하면서 맞췄느냐? 일단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연장하겠다. 연장을 추진하겠다, 지속하겠다. 그다음에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 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끝났는데 문제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좀 대화의 테이블에 앉았나 했더니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당정이 발표를 합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그냥 일몰시한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불가합니다. 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이제 일몰 연장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인 법으로 그렇지 정해줘야죠. 항구적으로 정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품목도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만이 아니라 다 해야죠. 철강이나 차량과 같은 5개로 확대해달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없으면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나라가 좀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막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잠도 못 자고 일할 때 벌어들이는 그 수익의 일부를 나라가 좀 보전을 해주고 지자체가 보전을 좀 해주고 대신에 나머지는 조금만 일을 하게 해서 좀 쉬게 해줘라. 그래야지 오히려 이게 교통사고도 줄어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해진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원래 이걸 법으로 딱 명시하려고 그랬더니 이 돈 많은 이 기업들에서 로비가 하도 심해져가지고 아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물류비, 운송비 늘어난다는 그 말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한시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해보니까 진짜 사고도 줄어들고 본인들도 건강이 좀 많이 나아지고 무섭지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졸음 운전할까 봐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지난번부터 참 좋습니다. 이거 좀 계속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실력 행사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가 알았어요. 우리 한번 논의 다시 해봅시다. 일단은 멈추세요. 해가지고 멈췄다가 또 일을 안 하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실은 정부가 제대로 할 걸 안 하고 테이블에 자꾸 같이 안 앉고 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주는 것만 먹어. 딱 이러고 끝나니까 지금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러면서 정부에서는 얘네들 맨날 땡깡 쓰는 애들, 우리 경제도 안 좋은데 우리 기름을 가지고 불모 잡는 애들 이런 인식을 자꾸 언론을 통해서 심어주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너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할 거야.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화물차의 이 안전운임제라는 건 일종의 최저임금제하고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적, 과로, 과속 좀 피해 봅시다라는 거예요. 화물차의 운전 특성상 이제 서울 굽산 한 번 하면은 뭐 8시간 막힐 경우에 12시간이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도입해 봅시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도입해 보니 지금 화물연대 측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근로시간이 좀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임금은 좀 늘었고 네.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전 5개 이제 품목 업종으로 좀 확대합시다라는 그렇죠. 제안이었고, 근데 이제 또 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정부는 일단은 이제 2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들에 보다도 다른 업종은 이미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네. 별도로 이걸 이 품목 확대를 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만일 전 품목으로 확대가 되면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가 오르게 되고 이건 결국 소비자하고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안전이라는 문제는 이게 2020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해보니 화물연대 측은 장시간 노동과 안전운행, 사고율 다 낮아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직 없다. 그러면서 그 교통사고, 화물차의 교통사고 건수 오히려 더 증가했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런 소송을 해봤어요. 그 제 의뢰인이 큰 트럭을 화물차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쪽에 있는 음료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쫙 상단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상차한다 그러고 저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내리는 거 하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차 하차하면서 고속도로만 하루 종일 고속도로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 텐데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기름 같은 거 그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운전도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의뢰인은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정말 졸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 청소하시는 분 4분을 다 치워버렸어요. 사망사고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다 합의 보고 뭐 다 손해배상 다 드리고 보험도 해놨고 이런저런 조치를 해놨으니까 했지만 그분이 가진 트라우마, 그 가족들이 느낀 끔찍함 해결이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이번에는 너무 슬프고 힘들고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하원 운임제라고 하는 거를 안전 운임제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우리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서 좋았는데 이게 이제 연장을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물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럼 실력 행사가 뭐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노사가 같이 앉아서 해보자 타협의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나쁜 놈 이제부터 먼저 정부가 취하니까 혹은 이 사측에서 취하니까 좀 속상했다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정말 문제가 많다. 아무런 것도 한 게 없고 오로지 협박만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가운데에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들이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연합해서 같이 파업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24일 이제 화물연대였다면 지금 뭐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서울대병원 소속 간호인력들 전면 파업 돌입했고요. 25일부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학교 급식과 돌봄 하시던 분들, 네. 이분들 한 5만여 명. 지금 막 다 파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습니다. 빵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일부터는 내일 모레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전국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수출 물동량에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철도나 지하철, 네. 노조 그리고 학교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제 노조가 연쇄적으로 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물론 어떤 이제 노조에 따라서 약간 그 파업의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각자 사정이 좀 다릅니다. 임금을 좀 더 올려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제 파업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어떤 노동 개혁에 대해서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추진 중인 뭐 노동 개혁부터 공공부문 개혁 반대하는 내용도 꽤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이제 만약에 밀린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이게 볼모가 점점 이제 국가와 이제 화물 연대의 대립이 오히려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 상황으로 번지다 보니 이제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개시 명령까지도 이제 당장 29일이라고 하면 내일이거든요. 네.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배동호님께서 경제 전문가분들 패널로 나오면 매일 답답한 소리만 해야 하니 속상하시겠습니다. 듣는 우리도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맨날 강대강 이런 위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옳지 않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합니다. 자, 향후 노동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까요? 사실 그 노동개혁을 하자라는데 반대하실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 체력이 급격히 노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이런 상태로라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소멸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건 인구 구조 개혁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문제, 뭐 임금 문제, 상호하박식 문제 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을 정부가 어떤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거세서 지금까지 늘 못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개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연금 개혁보다 어려운 게 공공 부분, 특히나 노사 개혁이거든요. 네. 이런 이제 노동 개혁에 관해서 특히 지금 지난 6월부터 이제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 번도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말로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표예요. 그래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통보하면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제 4대 개혁, 5대 개혁을 얘기하지만 이게 아마 전초전이 될 거예요. 다른 개혁에.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공공 부분 개혁도 마찬가지고 노사개혁, 교육개혁 다 비슷비슷한 경로로 가져갈 텐데 이게 노사정 협의체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온 결론조차도 반발이 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독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이인철 연구소장님과 참조원 연구소장님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내년에는 1%대 저성장이 예고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물론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지만 또 올렸고요. 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6회 연속입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자, 한국은행이 어쨌든 빅스텝 한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베이비 스텝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왜 그렇게 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시장이 너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자금 경색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진퇴 사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빅스텝을 만일 했다면 자금 시장이 더 큰 충격에 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FMC 의사록을 봤더니 미국도 긴축 조절 속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안정이 됐죠. 1,400원을 웃돌던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네. 내려와서 그래서 빅스텝보다는 오히려 베이비 스텝으로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어들었지만 이번 베이비 스텝으로 인해서 근데 미국은 올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미국은 올해 한 번 더 금리 결정 회의가 12월 13, 14 남아 있습니다. 이때 미국은 빅 스텝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금리 격차가 1% 넘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도 또 줄이려고 또 올려야 되겠네요. 우리도. 또 내년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최고가 이제 1.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1.7 넘게 막 좀. 이게 1.5 이상 벌어지게 되면 네, 이게 네. 장기화되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달러화 예금이 더 좋은데 구태 한국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매력도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은 수출 때문에 수출이 잘 돼서 외화를 벌어야 되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적자나고 있어요. 반도체가 잘 안 팔려요. 중국 수출이 잘 안 돼요. 네. 자, 이러다 보니 달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무역 수지 적자에서 경상 수지도 간혹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달러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렇군요. 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한 2.56%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1%대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기관들 중에서 증권사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 실시한 게 한국은행이에요. OECD도 1.8% 정도로 낮췄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당초 2.1% 예상하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까지 낮췄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마이너스 성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물가가 3.6%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 정도 주머니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특히 내년 초까지는 이제 물가가 5% 초반까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다. 특히 네. 지난해 8월 0.5%이던 기준금리가 지금 인상폭만 2.75%포인트예요. 아우, 그러면 가계대출이 한 1,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네. 이들의 이자 부담만 36조 원 가까이 늘었어요. 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마지막이 아니고 내년에 네. 미국의 금리를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한두 차례 더 올릴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까지 오르게 되면 우리 한은도 네. 한은도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점도표를 공개했어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6명, 3명은 내년 상단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한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2명은 3.75%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나도 3.7로 들었는데. 네, 3.5에서 3.75. 그래서 아마 이제 상당히 이건 물론 뭐 미국의 금리 이 상황과 그리고 네. 지금 물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계속해서 올리는 건 자기네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자기네 나라 달러의 가치도 높이기도 하고 자기네 나라의 또 물가 안정도 도모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지금 뭔가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물론 뭐 겉으로 말하는 그런 거창한 이유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미국의 경제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딴 나라 신경 안 씁니다. 네, 자기네 나라만 지금 하니까. 자국 이기주의가 이제 극도로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팽배해 있는 상황이어서 네. 동맹 좋을 다 때는 필요 동맹, 없어요. 다 필요 좋을 없어요. 때는 동맹, 네. 나쁘면 바로 적으로 우리나라 돌변하는. IRA 감축법 하는 거 보세요.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19조 삼성전자 주식 다 판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몇 년 내내 기획이 나왔지만 할 때마다 너무 이게 개미들한테 끝장이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정리가 됐어요. 이번에 되겠습니까? 이거 나오고 나면은 지금 삼성전자 6만 원대인데 지금 8만 원대 내년에는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다 엉터리 되거든요. 일단 삼성생명법은 주주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보유하신 주식 부분이 600만 명이 더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1,400만 명 주식 투자자 가운데 600만 명의 이권자들이 있는데 삼성생명법은 일단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삼성생명의 전자지분을 시가로 기준하자라고 해서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의 19조 원 가까이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이제 이 워낙에 야당 쪽에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어서 야당 전체 의석으로 보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걸 과연 국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갈 거냐? 하지 마세요. 굉장히 리스크가 좀 하지 커요. 마세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밀고 있어요. 박영진 의원 웬만큼 합시다. 아니면 아유, 타도삼 진짜. 그분은 삼성을 굉장히 저격하는 저격수를 알려져. 아이, 다 실패했잖아. 유치원 3법도 다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개미들까지 죽이지 맙시다. 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지금 일부러 못하게 막았어요. 박용진 의원 부르다가 한번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어봐야죠. 그래도. 박영진 의원님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 한번 해보죠.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